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건하고 공중보건 10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면담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질문을 자주 한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좋은 청취자가 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을 알고 있는 점은 즉시 수정한다. 우리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면담자의 태도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에 좋은 청취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면담과 청취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 면담할 때 지나친 간섭이나 혹은 잦은 간섭을 피하도록 하고 피면담자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끔 반응을 나타내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피면담 정면으로 보는 자세,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적당한 몸짓 같은 걸 해서 듣고 있다는 거,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고 비판적인 태도라든지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면담자는 전문 영역에서에 대한 지식과 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보건교육 대상자와 상담할 때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여기서도 피면담자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면담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런 좋은 청취자가 된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각각의 전문가 4명에서 7명의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 후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토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제 집단 교육에서 하나의 종류인데, 보시게 되면은 보통 패널 토의 같은 경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청중과 질의응답에 통해서 결론을 얻는 방법이고, 이런 토의를 통해서 청중자들은 새로운 것에 지식을 쌓게 되고 비판의식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토의라든지 연구, 선정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집회 형태입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유도 토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서 연구라든지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단 토의, 버즈 섹션이라고 해서 참여수가 많을 경우에 의견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전체를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서 토의시키고 그것을 모은 것을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이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그룹 토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사회자의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면은 이거에 보통 민주주의 회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대상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보라든지 협력하는 사회성 배양이라든지 의사 전달 능력 배양이라든지 학습 의욕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집단 토의이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심포지움이라고 있습니다. 심포지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에서는 심포지움은 강연자와 청중 모두가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분씩 전문가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10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사회자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청중을 통해서 공개 토론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심포지움. 그래서 심포지움은 전문가, 청중과 발표자가 모두 전문가이다. 패널 토의 같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에서 상반된 의견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패널 토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은 병원성 호연근에 의해서 열원철이라든지 어패류, 섭취나 식기류를 잘 닦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식중독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설명인데
첫 번째가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보툴리누스균, 연쇄상구균이 있습니다. 보통 세균성 식중독에는 보통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형에는 살모넬라증이 있고 장염 비브리오균, 캠파일박터라고 해요. 캠파일로박터라고 있고 O157이 있고 그 다음에 독소형은 보툴리누스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여름철 어패류 섭취 같은 경우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될 수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이것은 감염용으로 병원성 호연근에 의해서 병원성 호연근에 의한 식중독이고 절인 식품에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생선회라든지 어패류, 불충분한 조리식품 등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은 보통 독소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독소로 의해서 야기되는 우리나라 중 가장 많은 식중독에서 식중독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 포도상구균이고요. 장염 비브리오균은 감염형이고 그리고 살모넬라균 이것도 감염형이고 보통 주로 6월에서 9월에 발생하고요. 잠복균은 평균 24시간 정도 되고 저온 살균으로서 사멸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고열이라는 복통을 수반하고 그리고 장내 세균이 일종이고요. 대장균 유사한 병균으로 균이 장간 점막에 작용하고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살모넬라균. 그 다음 보툴리누스균. 보툴리누스는 보통 통조림이나 이것도 독소형인데 통조림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소세지 같은 것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신경계 급성 중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높은 현기성 식중독이고요. 예. 그리고 연쇄상구균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독 같은 것도 있었죠. 장유용성 동물성에서는 보거 중독, 우리 여러분들 그거 맞네. 테트로톡신, 조개 같은 경우는 미틀로톡신, 굴 중독에서는 베네로핀이 있고 그 외에도 식물성에서는 버섯 같은 경우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맥각 중독에는 에르고타민과 엘고로톡신이 있고요. 청매는 아미그달린, 옥수수나 견과류에서는 아플라톡신이 있네요.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지표로서 대표적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대기오염의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있었죠. 일산화탄소라든지 아항산가스라든지 아니면 이산화질소, 그 다음 미세먼지, 그 다음에 오존, 납이나 벤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CO 그리고 NO2 그 다음에 납이라든지 벤젠이 있습니다. 이게 대기오염 지표고요. 그러면 이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어떤 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올 수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역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성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열섬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니냐, 엘니뇨, 엘니뇨 앤 라니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사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기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 다음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상담이나 재활,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을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사회보장제도 유형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사회보험에는 보통 정부라든지 보험자 이 사회보험은 약간 강제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전 국민 그리고 이거의 기능을 보면 연금이 있고 건강보험, 산재
그 다음 실업보험이라는 가족수당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재원은 기여금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조는 정부라든지 정부에서는 중앙이나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에 객체는 급빈자가 되고요. 그리고 생계를 보호를 위해서 해준다든지 의료보호라든지 교육보호, 주택보호, 고용보호가 있고요. 이 재원은 조세,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이라고 합니다. 고아라든지 아니면 과부라든지 정박아나 군경, 연금 세금을 제공받고 있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기에는 수용을 가능하고요. 아동복지나 영유아복지가 포함되고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이거의 재원은 재정보존금이나 현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서비스가 되겠네요. 네. 6번을 보시게 되면은 6번은 이렇게 명백하게 병원체에 감염되어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명백하게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 환자, 현성 감염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병원소에 대해서 나오는 저장소에 대해서 난 문제인데 병원체가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야?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죠. 일단 임상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습니다. 이건 불연성 감염자라고 하는데 증세가 가볍고 미비해서 인지되지 않는 환자라든지 불연성 환자 같은 것이 무증상 감염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복균자가 있습니다. 복균자는 임상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배출함으로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복균자라고 합니다. 복균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 복균자가 있고 회복기 복균자라든지 그 다음에 잠복기 복균자가 있습니다. 건강 복균자에는 뭐냐면 병원체가 침입했는데 임상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자와 다름없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복균자를 말하는 것이 건강 복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렵다는 거.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폴리오라든지 일본 내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 복균자 같은 경우는 감염병을 경과하고 임상 증상이 소실되었는데 계속 임상 증상이 소실되었어요. 근데 병원성 계속 병원체를 배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장티푸스라든지 세균성 이질이 되겠네요. 불연성 아까 했고요. 잠복기 복균자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의 감염 때로부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타인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기간을 사람들인데 이것은 홍역이라든지 백일의 디프테리아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백하게 감염된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현성 감염입니다. 환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앓게 되는 병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간호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 만성질환 특징. 우리 만성질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일단 발생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을 경과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진행의 장기성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고 결국 점점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방향으로 진행되고 만성질환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1번이겠네요.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이것이 뭐냐면 질병의 동시전제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개월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의 장기성, 그 다음에 이게 잠재 기간이 길고 발령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개별적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치료가 오래 걸리죠. 가면 장기간에 걸친 치료와 감시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치료의 장기성이 있고요.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원인의 다양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애를 동반하고, 그래서 이 기능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범주에 속할 것인가를 열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식생활과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다음 질병의 동시 존재성, 진행의 장기성, 개별적 다양성, 치료의 장기성, 원인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에서 1차 예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차 예방 보시게 되면은 보통 1번이 스트레스 관리, 2번이 사회복귀 촉진, 식이요법, 재활 서비스,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방 1차 예방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1차 예방의 주요한 초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달 위기를 조정하는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새로운 역할의 책임을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처하도록 인구 집단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 유해한 상황을 없애는 것이 이 주요 초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주민에게 정신질환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정폭력을 상담을 홍보하고, 그리고 정신보건기관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보건이고요.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 예방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정신장애의 기간을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급성질환으로 인한 무능력 기간을 단축시키는 중재를 통해서 정신장애의 발병을 감소시키는 요법입니다. 시키고자 하는 것이 2차 예방인데, 예로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정신과정 응급진료라든지 응급상담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3차 예방은 정신장애의 결과로 생긴 자녀 결함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복귀, 재통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조기 계획은 재활 계획 같은 것은 진단 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로 보면 사회복귀, 직업훈련 실시를 한다든지, 재활훈련을 실시를 한다든지, 퇴원 환자 대상에 대한 약물 교육을 약물 교육도 추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은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사회복귀 쪽에 3차, 식이요법도 3차, 재활 서비스 3차, 건강검진 2차가 되겠네요. 예. 보시면 의료법에 근거한 요양병원의 설치 요건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보시게 되면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보통 30개 이상의 병상으로 또는 요양병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라고 의료법 제3조의 2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이상의 병상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체에서 체열한 혈장을 의미하는 혈액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곳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딱 봐도 보건소죠. 네. 우리가 혈액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한적십사사 조직법에 의해서 대한적십사사,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제조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액 업무 관리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곳은 이런 보건소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하고 공중보건에 대해서 10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기 10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